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부터 보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먼저 민법 제 109조 한번 빨리 읽으시고요. 109조 읽으신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A라고 하는 자가 있고 이제 B 같은 경우가 표의자이다. 그래서 이제 B가 착오에 근거해 가지고 A하고 이제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럼 이제 A가 이제 B한테 매매 계약이 된 사실에 근거해가 예를 들면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매매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B 같은 경우가 항변을 하기를 민법 제 109조에 근거해 가지고 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 가지고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진 매매 계약이 민법 제 141조 본문에 근거해 가지고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너에게 매매 계약을 매매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B가 항변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사유가 뭐였습니까? 법률행위 내용일 것. 그래서 B 같은 경우가 착오를 한 부분이 법률행위의 내용이어야 되고, 두 번째가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이 필요하다. 중요한 부분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1번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게 복습하실 때 동기의 착오하고 한 번 더 정리하신 다음에 동기의 착오의 경우에 원칙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표시되었거나 상대방이 알고 있었을 때는 할 수 있다까지 한 번 더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인가 아닌가 관련해가지고 판례 몇 개 있으니까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근거해가지고 B 같은 경우가 물론 이제 착오 취소니까 3번 해가지고 민법 제 111조 제 1항에 근거해가지고 내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했고 그 취소의 의사표시가 니한테 도착을 한 사실까지도 필요하지만 일단 민법 때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3번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A 같은 경우가 재항변하기를 그래 법률행위의 내용이었고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너한테 뭐가 있다? 표의자 B 너한테 중대한 가실이 있다. 그래서 표의자 B 너에게 중대한 가실이 있기 때문에 착오에 근거해가지고 취소할 수 없다라고 재항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민법 기본서에 보시면 법률행위의 내용일 것, 중요한 부분일 것, 표의자 B에게 중대한 가실이 없을 것, 요 세 가지를 구비했을 때 B가 착오에 근거해가지고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까지 다들 공부했을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B라고 하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가실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또 예외적으로 B가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였죠? 제재항변이죠. 제재항변 해가지고 B라고 하는 자에게 중대한 가실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B가 말하기를 나에게 존재했던 중가실이 있음에 대해서 A 네가 알면서 A 네가 중대한 가실 존재에 대해서 알면서 이용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A 너는 전혀 보호될 수가 없다라고 B가 제재항변해버리면요 다시 한 번 더 B가 착오에 근거해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까지 또 올리신 다음에 요 마지막 내용 같은 경우가 옛날 판례였는데 2014년도 최근에 이제 한 번 더 판례가 재확인을 했기 때문에 출제 A급이니까 요걸 잘 기억하신 다음에 한번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 B의 중대한 가실에 의해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 B 같은 경우가 착오에 근거해가지고 취소할 수 없지만 제재항변으로서 상대방 A 같은 경우가 표의자 B의 착오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서 이용했을 경우에는 상대방 A를 전혀 법에 의해서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표의자 B 같은 경우가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을 취소할 수가 있으므로 1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항변, 제재항변 사안이니까 또 구조해가지고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어차피 나중에 법원 승진 시험 치실 때 가게 되면 요건 사실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험생 입장에서 공부하실 때부터 제 수업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항상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외울 거 외워주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교재 23페이지를 보신 다음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민법 제110조 1항 읽으시고 2항 읽으시고 한번 끊으시고 제3항 읽으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자, 다 하신 분들은 1번 지문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민법제 110조 제1항과 110조 제2항을 이제 구분하는 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먼저 민법제 110조 제1항인 경우는요, 그냥 나머지 요건만 구비하게 되면 B라고 하는 자가 취소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제3자 사기의 문제인 경우에는 민법제 110조 제1항이 아니라 110조 제2항의 문제였고, 110조 제2항 같은 경우는요, 상대방 A 같은 경우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까지 떠올려 주신 다음에, 자, 먼저 A하고 B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C 같은 경우가 B에 대해서 기망을 했습니다. 이때 C가 A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당연히 C가 B를 기망했을 경우는 제3자 사기의 문제이고, 그러면 민법제 110조 제2항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제2항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A가 C가 B를 기망한 사실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B가 취소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A하고 C 사이에서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가본을 보시면요, C 같은 경우가 A의 대리인인 경우다. 판례 입장에 근거했을 때 C가 A의 대리인 같은 경우라면 판례에 의했을 경우는 A하고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이다.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제3자 사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C가 A의 대리인 같은 경우라면 민법제 110조 2항이 아니고 1항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겠지요. 따라서 B 같은 경우는 그냥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즉 A가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사실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B는 그냥 취소할 수 있다까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C 같은 경우가 A와의 관계에서 단순, 이 단순이라고 하는 말은 판례가 쓰는 말입니다. 단순 피용자인 경우라면 민법제 110조 제2항, 즉 제3자 사기로 보기 때문에 민법제 110조 제2항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B 같은 경우는 그냥 A와의 관계에서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A 같은 경우, 즉 A가 C가 B를 기망한 사실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까지 주장 증명했을 때 비로소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까지 가나 두 개를 잘 비교해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답안 같은 경우는요, 사법시험 기출 문제인데 C 같은 경우가 둘 다 있다. 즉 C 같은 경우가 대리인 겸 피용자이다. 그러면 나번에 있는 판례가 쓰는 단순이라고 하는 말들 아시겠습니까? 피용자 중에서도 별도의 대리권 같은 것 전혀 없는 단순 피용자에 불과했을 경우는 110조 제2항의 문제이므로 제3자 사기의 문제이다. 그 뜻입니다. 그럼 답원 지문처럼 C라고 하는 자에게 피용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대리인의 지위도 함께 있었을 경우에는요, 민법제 110조 제1항이겠습니까? 제2항이겠습니까? 당연히 대리인적 지위가 있으니까 110조 제1항의 문제이겠지요. 따라서 B 같은 경우는 A의 알았거나 알 수와 무관하게 그냥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취소할 수 있다까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법제 110조 제1항과 2항 조문상 차이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판례 입장에 대해서 정리하신 다음에 꼭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연습을 한 번 더 복습할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한번 기출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에 대해서 제3자 C가 사기나 강박을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 A 같은 경우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요, 그냥 민법제 110조 제2항에 있는 조문을 한 번 더 설치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상대방 A의 대리인이다. 그렇죠. 상대방 A의 대리인이다. 여기 방점을 딱 찍어주신 다음에 대리인 같은 경우는 상대방하고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3자 사기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민법제 110조 제1항의 문제였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했을 경우에는 제3자 사기에 하지 않기 때문에 1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대리인이라고 하는 말이 피용자로 바뀌면요, 그러면 제3자 사기 등의 문제가 맞는 거기 때문에 대리인, 피용자 둘 다 있는 경우 그 세 가지를 항상 구분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요, 제3자에 의한 사기 행위로서 매매 계약했을 경우다. 한번 끊으신 다음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A 같은 경우가 매도인이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가 매수인이고 C 같은 경우가 그냥 제3자입니다.
A하고 관련 없는. 근데 C가 이제 B를 기망해가지고요. 기망을 해가지고 자, 매매 계약의 목적물의 전상가, 정상적인 가격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억에 불과했는데 이 C가 B를 기망해가지고요. B가 기망당한 상태에서 이제 A하고 매매 계약에 대해서 각종 조건에 대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실제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총 1억 5천이었다. 1억 5천이었다. 해가지고 B가 A한테 이제 1억 5천원 지급했습니다. 다시 일로 오시면. 그랬을 경우에 상대방 A 같은 경우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취소할 수 있다. 또 한번 끊으신 다음에 제3자 사기가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A 같은 경우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B 같은 경우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쟁점은 B가 매매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서 제3자 C에 대해서 민법 제7호 공조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이 상태에서 B 같은 경우가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취소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B가 C를 상대해가지고 민법 제7호 공조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들 민법 제7호 공조에 근거해서 배상 청구하려면요. 첫 번째 고의가실이 인정되며 두 번째 뭐였습니까? 두 번째 위법성이 인정되며 세 번째 가해행위가 있고 네 번째 인과관계가 있으며 다섯 번째 책임 능력이 인정되며 마지막으로 B한테 손해액의 발생 등이 필요하다. 그럼 결국 B 같은 경우는요. A와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C가 기망이라고 하는 위법적 행위를 했고 그 다음에 일로 오시면 차액설에 근거했을 때 기망이 없었더라면 B는 A한테 1억 지급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 주기로 한 거는요 5천 아니겠습니까? 그럼 두 개를 비교했을 때 5천만 원만큼의 손해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B는 C에게 민법 제7호 공조에 근거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불법 행위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할 수 있다기 때문에 결국 2번 지문 같은 경우에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민법 제7호 공조에 근거한 배상 청구의 문제하고 또 구분해야 될 판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냐면 B 같은 경우가 B가 A한테 지급했던 매매 대금에 대해서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냐라고 물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했을 경우에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가지고 B가 A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려면 요건 사실 네 번째에 보시면요. 상대방 A라고 하는 자에게 급부를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B 같은 경우가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취소하지 않는 상태라면 매매 계약이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A 같은 경우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그 매매 대금이라고 하는 것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인정돼 버립니다. 따라서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행위에 근거한 배상 같은 것들은 청구할 수 있겠지만 계약의 상대방이었던 A에게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가지고요. 이미 지급했던 매매 대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까지 구분하시고요. 만약에 B 같은 경우가 취소했을 경우는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 민법 제7호 공조에 근거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즉 성택적 경합관계에 있다. 다만 중첩적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까지 따블로는 못하다까지 함께 묶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일로 오시면 결국 제3자 C에 대해서 민법 제7호 공조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할 수 있다기 때문에 2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재 24번 지문 가신 다음에 3번 지문 체크하시고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상하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잘 나오지 않던데 변리사,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등등은 다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자, 민법 제110조 제3항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시면 자, B가 A를 기망해가지고 A하고 B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되었으니까 A가 기망당한 자니까 피기망자, B가 기망자이고 A가 매도인, B가 매수인이다. 됐죠?
그래서 A 같은 경우가 헐값에 B한테 매도하고 일단 B 명의로 X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이 상태에서 시간 순서를 보시면요. B한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A가 먼저 사기를 이유로 B와의 매매 계약을 먼저 취소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매 계약을 취소했지만 빨리 소유권에 대한 물청을 행사해가지고 B명의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다시 한 번 더 그 사실을 숨기고 C한테 매도하고 C한테 이전 등기를 해버린 사안입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도 C 같은 경우가 민법제 110조 제3항에 의한 11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3자로서 보호될 여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게 바로 이 판례입니다. 먼저 민법제 110조 제3항의 본래적 의미 같은 경우는 시간 순서가 A가 B와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기 이전 단계에서 B가 먼저 C한테 목적물을 매도해서 C한테 이전 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가 사기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했을 경우에는 C 같은 경우가 선의인 경우라면 민법제 110조 3항에 의해서 보호돼 버리기 때문에 A 같은 경우는 취소한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C 명의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C가 보호돼 버립니다. 근데 지금 사안처럼 이미 A가 취소를 하고 난 다음에 다만 사기 기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리 외관인 B명의 이전 등기에 대해서 제거, 말소하기 전에 B가 C한테 팔았을 경우에도 C가 보호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인데 일단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요. 이 시간적 수는 크게 한 게 없다. 지금 무슨 말이냐? A가 먼저 취소하든 A가 나중에 취소하든 결국 사기, 강박 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외관을 믿고 C가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C 같은 경우가 선의이기만 하면 C가 보호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해되시죠? 다만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일반적 경우와 달리 이렇게 A가 먼저 취소하고 B명의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C한테 매도했고 C한테 이전 등기됐을 이 경우에는 C라고 하는 자에게 선의가 필요한데 이 선의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A의 기망사실이죠. A가 B한테 기망한 사실도 몰라야 되고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기망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 C를 보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A가 B와의 매매 계약을 취소한 사실 그 두 가지 둘 다에 대해서 선의였을 때에만 C 같은 경우가 동조 사망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다까지 꼼꼼하게 기억해 가지고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3번 질문 보시면 매도인이 사기를 이유로 토지 매매 계약을 취소한 후에 3자 C 같은 경우가 그 사실을 모르고 B로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했다면 C 같은 경우도 민법제 110조 제3항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3번 질문도 틀린 질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별다기출 질문인데 조금 어색한 질문이죠. 해서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했다면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를 갖추었다면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데 일단 객관식 문제 풀 때이기 때문에 어떤 거 묻는지 다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이 경우도 C 같은 경우가 동조 사망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3번 질문 같은 경우도 틀린 질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좀 지우고요. 다시 교재를 봅시다. 25페이지 가시면 이제 제일 싫어하시는 대리에 관한 문제죠. 아주 어려운 것만 제가 뽑아왔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번 질문 보시면 갑이 부동산 X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김에 있어 을한테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을 수여했다 해서 갑이 이제 을한테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을 수여했다. 대리권 내용은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것,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을 갑이 이제 을한테 수여했다. 그래서 이제 을 같은 경우가 병이라고 하는 금융기관, 병은행하고 담보권 설정 계약을 하죠.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한다. 이렇게 설정 계약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일로 오시죠. 을이 병 만나가지고 담보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똑바르게 저는 본인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라고 현명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요 을 같은 경우가 대리 관계를 표시함이 없이 마치 자신이 갑 본인인 양 행사해가지고 담보권 설정 계약을 했던 겁니다. 즉 현명 안 했죠. 현명 안 했다. 현명을 하지 않았다. 이랬을 경우에 담보권 설정 계약의 효력이 본인 갑한테 미치는가? 본인 갑한테 효력이 미친다면 병이 갑한테 담보권 설정 계약에 근거해가지고 설정 등기 청구했을 때 병이 승소하겠죠. 뒤집어서 갑한테 효력이 안 미치면 무효에 불과하기 때문에 병이 갑한테 설정 등기 청구해봤자 병이 승소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다시 보시면요, 내 갑이다 라고 했을 때 문제인데 되게 어려워 보지 않습니까? 해봅시다. 한번. 첫 번째, 대리는 특히나 민법이라고 하는 게 수학과 가깝거든요. 그 대리를 특히나 봅시다. 첫 번째, 병하고 담보권 설정 계약을 맺은 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이냐에 대해서 먼저 확정을 지으시면 되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보세요. 병을 만나가지고 구체적으로 담보권 설정 계약을 맺은 몸뚱아리는 누구예요? 을이죠. 을. 됐죠? 그런데 병한테 제시가 된 명의는 누구예요? 내가 갑이다. 그렇죠. 갑이다. 했으니까 명의는 갑 아니겠습니까? 많이 했지만 이렇게 행위자하고 명의자가 이렇게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둘 중에 누구가 계약의 상대방인지에 대해서 먼저 확정 짓는 게 필요하다까지 해놓고, 첫 번째, 병하고 을 사이에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합치된 의사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는데 크게 사례 문제 풀 때 의미가 없었다. 불일치하지 않는 경우는요, 상대방 병의 입장에서 판단이 이루어진다까지 하신 다음에 이해되시죠? 지금 현재 문제가 된 동사안의 경우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은 몸뚱아리가 중요한 계약이에요? 신용이나 명의가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들요, 은행 가서 어떤 아파트 같은 거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등기부하고 신분증을 비교해가지고 과연 네가 진짜 그 고액의 아파트의 소유권자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매의 눈으로 딱 보는 게 은행 직원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따라서 담보권 설정을 하는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신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병 같은 경우는요, 행위자 을을 보고 막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명의자 갑의 민증번호 쳐가지고 갑이 신불자인가 아닌가 신용도가 1등급, 2등급에 대해서 확인하고 등기부를 뗀 다음에 X토지에 대한 진짜 주인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결국 병의 입장에서는요, 담보권 설정 계약이 갑인 거예요. 그럼 결국 병하고 갑 사이에서 담보권 설정 계약했다. 그러면 로마자 2번 분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정이 되느냐 해서, 자, 대리라고 하는 게 되려면요, 분리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매도인 A가 있고 매수인 C가 있는데 C를 만나서 매매 계약한 사람이 B다 해가지고 행위자하고 계약의 상대방 해서 C를 만나서 계약했던 행위자 을하고 이렇게 확정을 지어 보니까 계약의 상대방이 된 갑이죠. 상대방 갑. 이렇게 비교했을 때 요 두 가지가 불일치해 가지고 분리가 되면, 그러면 이거는 대리의 문제이죠. 대리의 문제이다. 만약에 이게 분리되지 않으면요, 자기를 위해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상 같은 경우는 병을 만난 사람은 을인데 확정 지어 보니까 계약의 상황은요, 갑인 사안이기 때문에 분리가 이루어짐으로 대리의 문제이다. 그럼 대리의 문제이면 그 다음 단계로서 3단계이죠. 요 대리라고 하는 것이 유권 대리이냐 아니면 무권 대리인가에 대해서 보시면 되죠. 자, 다시 앞에 있던 그림 일로 올까요? 저기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갑이 을한테 준 게 뭐예요? 담보권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을 수여했다. 실제 을이 병을 만나서 한 건 뭐예요? 담보권 설정 계약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기본 대리권 범위 안에 포함되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일로 오시면요, 동상 같은 경우는요, 을이라고 하는 자가 담보권 설정할 수 있는
대리건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담보권 설정 행위라고 하는 대리 행위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무권 대리가 아니고 유권 대리거든요. 됐죠? 그럼 결국 답은 뭐예요? 예, 담보권 대리 행위가 유효하죠. 따라서 결국 을에 의해서 이루어진 대리권 설정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유권 대리에 의해서 유효하기 때문에 결국 본인 갑에게 효력이 미치겠죠. 본인 갑에게 효력이 미침으로 결국 병 같은 경우는 갑에게 담보권 설정 계약에 근거해가지고 등기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은행 명의로 이미 담보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이기 때문에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해가지고 병명의 담보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없다까지도 연결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꼭 기억하시고 이 순서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지문 한 번 더 빨리 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다시 보시면, 따라서 대리관계 표시함이 없이 마치 자신이 갑인 양 행사했다 할지라도 대리의 문제이며 유권 대리이기 때문에 본인 갑한테 효력이 미치니까 1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다. 됐죠? 자, 두 번째 문제를 보기 앞서가지고 126조 표현들이를 봅시다. 자, 인정이 되려면 일단 먼저 표대의 성립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무권 대리행위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리행위를 한 것이 필요하고, 요 대리행위라고 하는 말이 바로 분리된다. 즉 행위자하고 계약의 상대방이 분리됐을 때 가능하다. 2번은 아시죠? 기본적 대리권이 존재하고, 3번도 아실 겁니다. 넘는 행위를 했을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 중요한 거,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어떤 거? 믿을 만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요 4번을 꼭 기억하신 다음에 한번 지문 봅시다. 변리사 이제 2011년도 기출지문이고요. 자, 본인 갑으로부터 아파트 임대할 수 있는 관리 권한받았던 을 같은 경우가 본인 갑으로 가장해가지고 아파트를 냈던 을이 다시 한 번 더 또 갑으로 가장해가지고 임차인 병한테 아파트라고 하는 것을 매도했다. 요때 병이라고 하는 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된다면 그 매매계약의 효력이 갑한테 효력이 있다. 다시 봅시다. 갑이라고 하는 자가 본인이죠. 친동생이었습니다. 갑이 을이라고 하는 친형에게 임대할 수 있는 관리 권한이 담긴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을 갑이 을한테 수여를 했다. 근데 문제가 을이 병이라고 하는 자에게 자, X 아파트라고 하는 것을 매도를 하는데, 매도할 때 내가 갑이다 라고 하면서 매도했던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제 병이라고 하는 자가 갑이라고 하는 자에게 저 X 아파트에 대한 소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문제인데, 다시 봅시다. 똑같이 첫 번째, 병하고 매매 계약했던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확정이 필요하다. 왜 그런가 하면요, 동산의 경우에 병을 직접 만나서 매매 계약했던 몸뚱아리인 행위자, 이 자 같은 경우는 을인데 명의자는요, 명의자는 갑 아니겠습니까? 두 개가 지금 현재 불일치하기 때문에 둘 중에 누가 병과 매매 계약의 상대방인지에 대해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산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 매매 계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제 법원 공무원 시험 붙으시고 돈 많이 버셔가지고 아파트 살 때 가장 먼저 할 게 뭐죠? 예, 등기부하고 신분증하고 인감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몸뚱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병의 입장에서는요, 몸뚱아리 을로 안 봤을 것이고 명의 잡았겠죠. 결국 병과 했던 매매 계약은 상대방이 갑이다. 그럼 두 번째 이제 분리가 되었는가를 확인하시면 되죠. 되었는가. 그래서 병을 만나서 매매 계약했던 행위자는 을이죠. 을이다. 근데 계약의 상대방은요, 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리가 되네요. 분리가 인정되므로 이것도 결국 일종의 대리의 문제인 것이다.
됐죠. 그 다음 단계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 유권 대리이냐, 무권 대리이냐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죠. 동상 같은 경우는요, 갑이 을한테 부여했던 대리권은 처분권이 아니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수여했다. 근데 을이 병한테 한 게 뭐예요? 매도라고 하는 처분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판사할 필요 없이 유권 대리가 아니고 무권 대리이죠. 그럼 원칙적으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효이기 때문에 병은 갑한테 매매 계약에 근거해가지고 X 토지에 대한 소이등을 청구할 수가 없겠죠. 왜? 매매 계약이 무효니까. 다만 무권 대리에 의해서 무효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126조 표현 대리의 성립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해서 첫 번째, 성립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다시 일로 옵시다. 자, 일로 오시면 요 사안 같은 경우는요, 병이 을에 대해서 병이 믿기를 을이 갑의 대리인인데 나한테 X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사안입니까? 아니면 을이 갑이구나 라고 믿은 사안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을이 내가 갑이다 했기 때문에 병이 믿은 거는 을이 갑의 대리인인데 라고 믿은 게 아니라 을이 갑이구나 라고 믿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여기 4번 보세요. 원래 표현대리 16조 표현대리가 정식으로 딱 성립을 하려면 요건 4번에 보시면 C가 병이죠. 병이 믿기를 을이 갑의 대리인이고 매도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 같은 경우는 을이 대리권이 있다고 병이 믿은 게 아니라 을이 본인 갑이구나 라고 믿었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일로 올게요.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요 사안의 경우에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는 없다. 할 수는 없다. 왜? 다르니까. 차이를 보니까. 다만 유추 적용은 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인 거예요. 판례 이렇게 판시하는 이유 알겠죠? 이해되시죠? 요건에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09년도인가 사법시험 문제에서 요 사안을 주면서 성립될 수 있다는 거를 옳은 지문 처리했습니다. 물론 그게 1번 지문이었는데 2번, 3번, 4번, 5번이 진짜 무조건 틀린 내용이었기 때문에 1번을 다 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일단 사법시험에서 성립할 수 있다는 거를 옳은 지문 한 적이 있긴 한데 그 밖에 나머지 시험 같은 경우는요, 성립될 수는 없고 유추할 수 있다 또는 본인 갑에게 효력이 미칠 수 있다라고 표현하니까요, 조금 조심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가서 질문 확인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병이라고 하는 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 즉 믿기를 을이 갑이구나 라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비록 표대가 성립할 수는 없겠지만 유출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매매 계약의 효력이 본인 갑한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2번 질문도 옳은 질문이다. 해서 효력이 있다 하면 맞는 질문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질문까지 보고 마칠게요. 표현 대리의 상대방 보호는 대리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대리 행위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갑인처럼 기망해가지고 갑명의로 직접 행위했을 경우에는 직접 적용될 수는 없다. 직접 성립될 수는 없는 이유 알겠죠? 그렇죠. 요건 4번과 안 맞으니까. 다만 그 을이 본인 갑이다 라고 믿은데 상대방 병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유추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될 여지가 있다기 때문에 법행기출지문,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재 26페이지를 보시면 26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는 해설지 다 읽어보시고요. 3번 또 꼭 풀어보시고 27페이지에 보시면 4번 이하 부분 같은 경우는 안 풀고 기본서 한 번 더 확인 안 하고 오늘 배웠던 이 대리 파트 복습 안 하고 그냥 수업 들어오면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하시고 기본서 가지고 한 번 더 정리하신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